뭐야, 또 올랐어? 얼마 전까지 이 생각하셨죠? 정말 보고 싶지 않은 기름값입니다. 비행기도 마찬가지죠. 작년, 재작년엔 코로나 무서워서 못하고 이제 유류 할증료 무서워서 못하고 이게 뭐니? 우리 아침 루틴을 살펴볼까요? 일어나서 밥 먹고 샤워하고 양치하고 화장품도 착착 발라주고 향수 두어 번 칙칙 그리고 옷을 입고 요즘 영양제도 챙겨 먹고 있고요. 자차든 대중교통이든 뭔가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석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섬유 종류 중에 폴리가 붙은 건 석유로 만드는 거 아시죠? 의약품, 세제, 향수, 또 화장품과 연고의 원료가 되는 바셀린도 석유에서 얻어요.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빵을 예로 들어볼게요. 밀가루, 설탕 등 재료를 공장에서 옮길 때 어떻게 해요? 휘발유로 움직이는 비행기나 배, 트럭으로 움직이죠. 그리고는 포장을 합니다. 포장지는 플라스틱으로 만들고 플라스틱의 주재료는 석유 추출물이고 길에 깔린 아스팔트도 페인트나 농약, 비료, 잉크도 석유로 만들어요. 그야말로 석유 세상입니다. 이렇게나 중요한 석유인데 아무 데서나 나오진 않아요. 몇 지역에 몰려 있는데 특히 많은 곳이 중동입니다. 그러다 보니 석유는 검은 황금이라 불리고 이걸 가진 게 곧 권력이죠. 그런데 세계적으로 두 번 이 석유 때문에 난리가 났던 때가 있어요. 석유 파동, 영어로는 오일 쇼크라 부릅니다. 요즘 계속 오르는 기름값에 3차 석유 파동이 오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데요. 과연 석유 파동은 무엇이고 얼마나 쇼크를 준 걸까요? 우선 석유가 뭔지부터 살펴볼게요. 시작은 옛날에 무려 6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시절 지구는 공룡도 사람도 없을 때예요. 바닷속에 아주 작은 동물만 살고 있었죠. 그들은 죽어서 깊이 4,000에서 6,000m의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수백만 년이 흐르면서 그 위로 흙모래가 쌓였어요. 그러면서 더 깊이 묻혔죠. 거기에 열과 압력이 가해져 변한 것이 석유입니다. 아주 오래된 사체의 진액인 셈이죠. 사실 석유는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했어요. 성경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배 안쪽과 바깥쪽에 피치를 바르라. 피치는 지상으로 흘러나온 끈적거리는 고체 석유를 말해요. 실제로 중동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배나 집을 만들 때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피치를 방수제로 사용했습니다. 석유의 뜻이 돌석자의 기름유, 돌에서 나온 기름이잖아요.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는 원리를 일찌감치 깨우친 거죠. 이집트 사람들은 설사 치료제로 석유를 먹기도 했대요. 그러던 어느 날 페르시아 사람들을 놀라게 한 사건이 벌어져요. 야외에서 불을 피우던 중 엄청난 폭발 소리와 함께 거대한 불기둥이 치솟습니다. 석유에 불이 옮겨 붙은 거죠. 불이 잘 붙는 석유의 특성이 밝혀진 순간이었어요. 이를 이용해 페르시아인들은 석유를 적신 헝겊에 불을 붙인 불화살을 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석유하면 연료를 가장 먼저 떠올리는데요. 과거엔 그 자리에 고래기름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고래를 엄청나게 잡아야 했죠. 19세기 중반 미국에서는 매년 8,000마리가 넘는 고래를 잡아들였습니다. 많은 환경단체와 동물 애호가들은 이대로 가다간 고래가 멸종할 수도 있다며 비판을 했지만 학살은 계속됐죠. 1860년대부터 드디어 고래가 해방되는데요. 1854년 캐나다의 지질학자 에이브러햄 게스너가 원유를 증류하는 방법을 알아낸 덕분입니다. 이때부터 석유의 진짜 힘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렇게 19세기 중엽 석유는 조금씩 퍼져나갔습니다. 가정의 등잔불에도 쓰였고 가로등에도 들어갔어요. 그런데 19세기 말 토머스 에디슨이 전기와 백열전등을 발명했고 이때부터 사람들은 화재 위험이 큰 석유를 뒤로했죠. 이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뻔한 석유를 하드캐리한 것은 바로 자동차입니다. 1886년 독일의 카를 벤츠, 바로 그 벤츠요. 그가 휘발유로 돌리는 엔진을 발명해 자동차에 달았어요. 1893년엔 독일의 루돌프 디젤이 디젤 엔진을 발명합니다. 그리고 1908년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대중화시키죠. 이어서 비행기도 발명되어 모두 석유가 연료로 들어갑니다. 20세기 초부터는 플라스틱이 개발돼요. 이렇게 석유는 다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된 거죠. 그런데 이 소중한 석유 가격이 갑자기 확 오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야말로 멘붕 오겠죠. 그 사건을 석유 파동, 오일 쇼크라 부릅니다. 먼저 첫 번째, 제1차 석유 파동은 전쟁이 중심에 있어요. 유대인들은 유럽인의 민족주의 열풍에 핍박을 받으면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아랍계 원주민이 살고 있었죠. 당연히 불화가 있었고요. 국제 평화의 수호자 유엔이 나섭니다. 이렇게 분할안을 내놔요. 유대인에게 반을 넘게 주라니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던 아랍인들은 결사 반대하죠. 그래서 이 분화란은 시행되지 않았지만 1948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건국하는 명분을 줍니다. 이때부터 중동 지역과 이스라엘 간의 갈등이 시작되죠. 계속 싸워요. 사실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아랍연합국의 군사력은 이스라엘보다 세요. 당연히 금방 이길 줄 알았는데 웬걸? 미국이 이스라엘을 도우면서 1, 2, 3차 모두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리고 1973년 10월 제4차 중동 전쟁이 일어납니다. 중동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급습했죠. 하지만 군사력 1등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하면서 또 이스라엘이 이겨요. 중동 국가 입장에선 당연히 화나죠. 너희 두고 봐! 복수를 계획합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괴롭게 할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그들이 가진 게 있죠. 원유. 아랍 원유 생산국들은 이렇게 발표해요. 너희 이스라엘 도왔지? 원유 안 팔아. 수요는 여전한데 공급이 부족하면 당연히 가격이 오르겠죠. 그렇게 1974년 1월에 석유 가격은 배럴당 11.65달러. 전쟁 전엔 배럴당 2.9달러였던 원유가 무려 400%가 올라요.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유가는 30% 정도 올랐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난리인데 저때 얼마나 쇼크였을지 짐작이 가시죠? 사실 운송에 쓰이는 석유는 30% 정도밖에 안 돼요. 석유는 우리 일상에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입는 옷부터 먹는 의약품, 화장품, 사무용품, 주방용품, 그리고 지금 이걸 보고 있는 스마트폰도 컴퓨터도 석유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게 마비된다면 끔찍하죠. 결국 이스라엘 편을 들던 나라들도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쪽은 전투에선 이겼지만 전쟁에선 진 셈이었습니다. 똑같은 석유를 4배나 더 주고 사야 했으니까요. 그만큼 석유는 아주 무섭고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후 안정을 찾나 했던 석유 가격이 1978년부터 1981년 사이에 또 한 번 치솟습니다. 제2차 석유 파동이죠. 1978년 이란의 이슬람 혁명으로 루홀라 호메이니가 지도자가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과 미국을 아주 싫어했어요. 석유 생산량을 줄이고 석유 수출을 금지합니다. 이란은 세계 석유의 15%를 생산하는 거대 산유국이에요. 엄청난 파장을 가져왔죠. 아프리카 산유국인 리비아의 집권자 카다피도 만만치 않게 미국을 싫어했습니다. 덩달아 석유 생산을 줄였어요. 그럼 당연히 유가는 오르겠죠. 5대 석유 생산국의 모임 오펙이 다 같이 석유 수출량을 낮춥니다. 참고로 오펙 현재는 13개 나라가 가입돼 있어요. 그렇게 1978년 12달러 선에서 거래되던 석유가 1981년에는 37달러까지 상승합니다. 이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개발도상국에서는 32%, 선진국에서는 10%까지 올랐죠. 오펙이 기침을 하면 세계 경제는 감기 걸린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물먹이려 했던 미국은 1차 석유 파동 이후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를 무조건 달러로만 살 수 있게 달러의 지위를 탄탄히 만든 덕에 큰 타격이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1차 석유 파동 때 우리나라는 공업화가 아직 안 됐을 때라 큰 영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2차 석유 파동 때는 달랐죠. 그때 대세는 석유를 기반으로 한 중화공업이었거든요. 3배나 치솟은 석유값 앞에 우리나라는 경제개발이 본격화된 1970년대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합니다.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친 건 지금까지 딱 3번 있었는데요. 2차 석유 파동, IMF 외환위기, 그리고 코로나 사태입니다. 2차 석유 파동 당시 물가가 40% 가까이 오르면서 국가적으로 절약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자동차의 공휴일 운행도 금지시켰고 학교는 평소보다 더 긴 겨울방학을 보냈어요. 당시 가장 많은 원유를 갖고 있던 사우디와 사이도 좋지 않았기에 더 걱정이었죠. 어떻게 친해질 수 있을까 생각 끝에 사우디아라비아의 나이프 왕자 일행을 초청합니다. 그리고는 아주 어와둥둥 국빈 대우를 해줘요. 명예박사 학위도 수여하고 대통령과의 접견 일정까지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최고의 접대를 해준 덕에 원유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었죠. 오일머니란 석유를 생산하는 나라가 석유를 팔아 벌어들인 돈을 뜻합니다. 부자의 대명사로 쓰이는 이름이 만수르인 것도 오일머니의 힘이죠. 땅만 파면 석유가 나온다고 말할 정도인 중동, 오일달러가 넘쳐나다 보니 도로, 항만 같은 사회 인프라에도 돈을 쓰게 됩니다. 우리나라에겐 천운이었어요. 중동 건설 붐으로 이어집니다. 70년대 대한민국을 이끈 원동력이라 할 수 있죠. 좋아. 우리 건설사들 중동에 나간다. 지원해줘. 이후 기업들은 중동으로 향했어요. 1975년 7억 5천만 달러였던 건설 수주액은 1980년 82억 달러로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때 한국 외화 수입액의 85.3%가 5일달러였죠. 근로자 수도 1975년 6천 명에서 1978년 10만 명,
20만 명일 때도 있었습니다. 중동 아시다시피 엄청 덥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은 공사 완료 예정일보다 늘 늦었습니다. 하지만 빨리빨리의 민족 대한민국, 공사 완료 예정일보다 더 빨리 끝내버리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노동자들도 마치 내일처럼 열심이었죠. 이런 일도 있었어요. 물가가 오르면서 물값이 10배나 올랐습니다. 그런데 오르기 전 물값으로 계산을 해 가격을 책정했잖아요. 이대로라면 공사를 해도 적자만 남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태를 현지 노동자들이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해결책을 내요. 사막에서의 사망 원인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익사입니다. 비가 내릴 땐 엄청나게 퍼붓거든요. 그래서 모래 위를 걷다가 꼬르륵 익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비를 모으면 3, 4월 우기를 이용해 빗물을 담아 공사했었대요. 야,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25년간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장관을 했던 야마니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돌이 다 떨어져 석기 시대가 끝난 것이 아니다. 1973년 1차 오일 쇼크 때 유가를 너무 높게, 너무 빨리 올려선 안 된다며 한 말인데요. 석유 수입국들은 고유가 고통이 견딜 수 없게 되면 대안을 찾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아니나 다를까 태양광, 수소에너지 연구가 시작된 게 그 즈음이었습니다. 꼭 가격 문제만은 아니죠. 석유와 같은 화석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지구온난화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석유 파동은 세계가 에너지에 대해 한번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해주기로 했습니다. 위험한 기회의 준말로 봅시다. 지금의 위기를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회로 만들 수 있진 않을까요? 대한민국의 모든 도전과 발전을 응원하며 지금까지 석유 파동 이게 뭐니였습니다.